9만 명의 신규 책임 당원 6월 그 전당대회를 전후해서 입당한 11만 명의 당원 그중에서 당비를 내고 있는 9만 명의 책임 당원. 이전에 책임 당원 28만 명인가 그랬었죠. 예. 예. 근데 그 이게 힘이 굉장할 거다라는 온라인 당원이 많아서 온라인 가입한 당원이 많아서 네네. 이분들은 아마 K보팅 그 모바일 투표 시스템에도 굉장히 적응을 잘하고 네네.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이번에 경선에서 큰 역할을 발휘할 거다 예측하는 네네. 저희 분석입니다. 네. 자, 이 얘기를 저는 딴 데 가서 저 분석을 할 때 우리 이 대표님 말씀을 할 때 이 얘기가 대선 후보들이 귀담아 들으셔야 될 얘기일 거다. 제가 그래서 그저께 저희 당 사무처에다가 제가 요청해놓은 자료가 뭐냐면은 실제 우리 당원들의 조성을 통계화해서 후보들한테 좀 제공해라. 이게 원래 우리가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보면은 시험 과목을 미리 알려주죠. 시험 범위를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범위를 알려주죠. 지금 약간 저희 후보 중에 시험 범위를 잘못 알고 계신 분도 나올 수 있어가지고 과거랑은 시험 범위가 좀 바뀌었다는 걸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체로 잘못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 통계는 그 언제 가입을 했는지, 뭘로 가입 경로, 가입 인터넷으로 가입했는지. 그건 너무 자세하고 그냥 연령대 기준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일례로 저희가 원래 그 호남 지역 당비 내는 당원이 지난 전당대회 때 0.8%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전체 당원 중에 맞아요. 문제가 됐었죠. 그게 진짜 망신 샀거든요. 최근에 그 수치가 한 2.5%까지 개선되었다. 네.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개선되고 있다. 네.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호남 지역이 0.8에서 2.5까지 개선됐다. 얘기가 딱 나오면 바로 이제 경선 후보들이 얘기하는 게 역선택 얘기. 호남과 청년층이 당내 특정 후보를 지지해서 그 특정 후보가 그냥 얘기하죠. 홍준표 후보를 호남 쪽과 청년층이 지지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결국 그 본선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안 찍을 사람들이 지금 지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세 분이 냈죠. 근데 저는 역선택에 대해 가지고는 각자 의견들이 있으시겠지만은 서로 상대 후보가 역선택의 혜택을 받는다 이런 지목을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드는 후보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나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역선택과 중도층의 지지라는 거는 같은 종이의 양면 같은 거라 가지고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볼 수 있는 거라서 저는 대표로서 섣부른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쪽이 맞는 얘기인지. 근데 이제 이 말씀까지는 하셨잖아요. 경준위원회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는 안을 올려서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건 맞다. 추인이라고 적었습니다. 추인을 한 건 맞다. 그게 의결 사항은 아니라서 다만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추인하고 저희가 그 안을 보고 받은 건 맞고요. 다만 거기서 이제 변화를 주는 것도 또 선관위의 역할로 규정돼 있긴 합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변화를 줬어요. 그럼 그거는 다시 최고위원회에 올라와서 추인 내지는 의결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선관위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상황에서 안 받아도 된다고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회 의결은 안 받아도 된다? 예. 선관위에 그 정도를 권한을 다 넘겨준 거다? 저는 정홍원 총리께서 지금 지고 계시는 아니면 쓰고 계신 그 어떤 관에 그러니까 관에 어쨌든 무게를 알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히 하실 겁니다. 말을 굉장히 아끼시네요, 이 시점에. 적절히 하실 겁니다. 어쨌든 적절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실 거라고 믿는다. 대표의 의중까지를 다 고려해서 경선 후보들의 바람까지를 다 고려해서 적절한 판단을 하실 거다. 적절하게 하실 겁니다. 이 적절하게가 어느 지점에서 드러날지 한번 이틀 뒤죠? 이틀 뒤에 일요일에 그런 걸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뒤 일요일 날 어떤 결정이 나오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요새 어제부터 굉장히 핫한 이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당무감사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4.15 총선 직전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측근이 미래통합당에 여권 정치인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했다는 언론 보도, 그리고 오늘 보니까 당무감사 진행하겠다. 근데 당무감사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이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게 참 난감한 게 결국에는 이 제기된 의혹의 고리가 검찰에서부터 중간 단계에 거쳐서 당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무감사라는 건 당무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바깥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당무감사를 맡길 수 있는 거는 그런 문건이 접수됐습니까?
김웅 의원한테 물어봐야 될 거고. 그리고 그게 우리 당의 공식 기구인 법률위원회에 접수됐습니까? 정정식 의원한테 물어봐야 되는. 아닙니다. 그때 정정식 의원님은 총선 이후에 선임된 분이고. 아, 그래요? 당신은? 최교일 의원님 하고 계셨습니다. 아, 다 정정식 의원으로 지금 인터뷰를 했던데. 그래서 그게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선거 기간 중에는 아무리 상설위원회 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또 현장에서 뛰고 계셨을 텐데. 본인 선거들에 다 집중하시지. 그게 또 상설위원회 일을 또 많이 하시는 구조는 아니라서. 우선 어떤 경로로 전달되었는지가 확인되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걸 갖고 뭘 한 일이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확인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당무감사를 한다면 그 정도 당 쪽으로 이제 넘어왔다면은 온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정도만 밝힐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약간 확장된 범위로 원래는 이런 것이야말로 후보에 대한 어쨌든 의혹 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검증단 얘기 오늘 또 하셨어요. 네, 검증단이 차라리 낫긴 낫거든요. 그런데 검증단 설치한다고 지난번에 얘기했더니만 어떤 반응이었는지 다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굉장히 격렬한 반응들을 보이셨어요, 후보님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일 때문에 검증단 만들자고 했던 것인데 원래 검증단이 있었으면은 지금 상황에서 이런 의혹 제기가 있었을 때 저나 선관이나 그러니까 당대표나 아니면 선관위원장이나 그래? 그러면 검증단의 토스. 이렇게 하면서 우선 그쪽에서 일을 처리하도록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게 지금 전혀 안 되고 저랑 선관위원장님이 이제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검증단이 사실 누구 저격하려고 만든 거라고 자꾸 오해해서 그런데 실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전체적으로 굉장히 유용한 조직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검증단 얘기가 나왔을 때도 이게 뭐 선관위 산하냐, 어디 산하냐, 최고위원회 산하냐, 아니면 당대표 산하냐. 당대표 산하 검증단이라면 이거는 당대표가 이준석 대표가 후보들 길들이게 하려고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단 말이죠. 이 검증단 만드신다면 어디 산하로 만드시게 됩니까? 저는 제발 선관위 산하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아, 정우원 위원장님한테 너무 많은 짐을 떠넘기시는 거 아니에요? 원래 모든 게 떠넘기기입니다, 정치는. 원래? 그런데 어쨌든 저는 좀 그런 그 일에 대해서는 오히려 당대표가 그걸 떠넘김 받겠다고 했던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떠넘김을 받는 거다라고 본인이 생각했지만 딴 분들은 당대표의 길들이기다 후보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참 그렇게 길들이기가 쉬운 후보들이라면 제가 이러고 있겠습니까? 아, 요새 하기는 그쪽이 약간 아쿠아리움 같기도 하고 동물원 같기도 하고 비유들이 그러니까 잘 길들여지지 않는 분들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2012년 선거 때도 대선 때도 당을 지켜봤고 그 뒤로도 많은 선거들 지켜보면서 이 시기에는 이걸 필요로 해라는 것이 저한테 경험적 지식으로 축적돼 있고 우리 당에도 이제 그런 역사가 있는데 제가 그런 걸 그냥 적절한 시점에 꺼내 들면은 왜 그런 걸 하려고 하냐? 갑자기 뭐 당대표가 주목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검증단 차려서 당대표가 주목받은 일이 역사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초기에 이제 뭐 아무래도 어떤 분들이 의도를 가지고 마찰점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였겠지만은 지금 와서는 정상적인 당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도 좀 있다. 뭐 하려고 하면은 대표가 주목받으려고 한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더 주목을 필요로 하는 대표는 아니다. 본인은 주목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 저는 음식점 갈 때도 주목받기 싫어가지고 모자 쓰고 가는 사람인데 요즘. 예. 자, 그럼 몇 가지 현안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 관훈 토론에서 이 문서가 검찰에서 생산된 말하자면 지금 손준성 검사가 만들었다고 이렇게 보도된 문건을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그 문건 이게 검찰에서 만들어진 거라면 뭐 큰 문제다. 해서 검찰에서 이 문서가 작성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저는 어디서 만들어진 건지 지금 확인된 게 있으세요? 저희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건 자체도 저는 입수하지 못했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부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제 해당 언론은 후속 보도를 하겠다고 하지만은 당 차원에서는 진상규명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김호수 검찰총장이 언급한 것처럼 내부 감찰을 통해서 혹시라도 그런 사실관계가 확인될 수 있으면은 아까 말했듯이 저는 당 안의 일부터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호수 총장도 검찰 안의 일만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명명백백해지면은 우리가 가운데 퍼즐 빼고는 좀 어느 정도 맞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당 쪽에서는 이거 괜히 이게 이 시간을 너무 지체하면 증거가 사라지지 않느냐. 말하자면 핸드폰이나 컴퓨터가 디가우징 된다든지 그러니까 아예 빨리 수사를 해라. 내지는 국정조사를 하자.
라고 하는 제안들을 하고 있는데 국정조사 같은 경우는 특히나 또 야당 측의 동의도 필요한 부분인데 국정조사 내지는 수사 착수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가 아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당의 대선 주자인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네. 아주 완강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라고 네네.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 윤석열 전 총장과의 지시관계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뭐 수사를 위한 최소 요건이 마련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고 네. 그리고 지금 뭐 손준성 검사라는 분도 네. 결국에는 본인이 모든 걸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황당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시발점을 이제 사실상 감찰이라고 보는 겁니다. 감찰을 통해서 김호수 검찰총장이 최소한의 단서를 득한 뒤에 네. 그 다음에 입법부에서 할 수 있는 국정조사라든지 아니면은 또 수사의 절차에 돌입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잘 보면은 윤석열 총장은 그런 것을 지시한 바가 없다. 네. 그리고 손준성 검사도 나도 사실무근이다. 이제 김웅 의원만 약간 지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뭐 선거 때 이런저런 뭐 것이 많이 날라오니까 뭐 이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기억 뭐 안 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선거면 벌써 1년 반이 지난 시기이기 때문에 그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고리인 어떤 공조적인 검찰에서 먼저 그런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찰의 감찰 결과에 따라서 수사, 국정조사 내지는 당에서의 당무감사의 범위도 바뀔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뭐 우리 잘 알지만은 감찰하면 잘하던데요. 뭐 하루 이틀이면 할 것 같던데요. 네. 예. 뭐 어쨌든 오늘 손준성 검사는 그 연가를 내고 대구지청의 인권감독관이죠. 대구 고등검찰청인가요? 하여튼 인권감독관인데 오늘은 출근을 안 하셨다고 하십니다. 누구랑 상의를 하러 가신 건지 모르겠는데. 뭐 아무래도 언론의 취재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네. 뭐 공무원으로서 직을 수행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인지상정입니다. 어쨌든 감찰 결과에 따라서 당무검사의 범위, 수사나 국정조사 등 추가적인 조사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근데 당무감사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꺼내들어도 할 게 사실은 별로 없고 당사자 얘기 들어보는 정도. 예, 그 정도입니다. 예. 자, 그럼 몇 가지 현안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자, 언론중재법 27일 날, 9월 27일 날 합의안 보니까 처리한다라고 못 박혀 있기는 하더라고요. 예. 근데 또 어제 뭐 김기현 원내대표는 다른 방송에서 얘기할 때 처리를 합의한 건 아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신데 9월 27일 날 처리되는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를 시도하는 것까지는 하겠죠. 왜냐하면 본회의가 그때 열리는 거는 합의가 된 것이니까요. 네네. 다만 거기에 상정하고 또 그러면 저희도 필리버스터를 할 테고 항상 여러 절차는 다 따르게 되어 있는 마련이고 네. 그래서 저는 김기현 원내대표 말씀처럼 뭐 처리를 확정 지어놓고 하는 그런 협의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있고 네네. 또 이번에도 그 며칠 전에 결국에는 그 4번의 회동을 거친 그날 밤에 네네. 민주당에서 급격히 좀 여론이 선회했던 것은 이철희 정무수석의 청와대에서 네, 이제 국회 방문 국회. 이후에 저희는 조류가 약간 바뀌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청와대도 면밀히 살피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저는 27일까지 여론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지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추석 민심이 중요해질 것 같은데 협의체는 지금 뭐 다 구성이 돼 가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쪽에서도 전문가 2명, 예. 그다음에 그 들어갈 의원 2명 다 예. 선정하셨나요? 저희는 전문가 쪽도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네. 저희는 우선 의원들부터 봤을 때는 법률가 출신의 전주혜 의원님과 그리고 또 언론인 출신의 최영두 의원님이 네네네.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합리적인 검토들을 해왔기 때문에 네. 신뢰하고 있는 것이고 우선 언론단체들이 이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하면서도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인 게 네. 어찌 보면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피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의체에서 좀 투쟁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다소 아쉽습니다. 네, 그 전주혜 의원하고 최영두 의원, 그다음에 그 민주당 쪽에서는 김용민 의원하고 김종민 의원, 네 분 다 그 전투력이 막강하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협의하러 모인 것인지 아니면 서로 좀 이견이 좀 많이 노출되게 될지는. 아니 그래서 협의체 안에서 저는 걱정되는 게 진중한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논의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오히려 네 분 다 성향상 바깥으로 국민들을 향해서 샤우팅을 하는 협의체 테이블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는데. 근데 진짜 저희는 문제 많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다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최고위원 정경미 최고위원, 정미경 최고위원이 악법은 폐기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딱 잘라 말씀하시죠. 조정회가 예를 들어 5배 배상한다 이거를 뭐 1.5배로 깎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희화화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 비례 보상에 대한 것도 그렇고 배수 보상에 대한 것도 그렇고 네네. 그리고 또 추정 조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거는 삭제하자고 선포기하자고 이제 민주당 측에 제안을 했던 것이 그거 들고 있으면 계속 싸웁니다. 근데 그거는 뭐 민주당 쪽에서도 지금 뭐 협상을 위해서 남겨뒀을지는 모르겠지만 직전에 뭐 그거는 거둘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는 나오지 않았나요? 저희는 들었다니까요. 네, 저희는 들었는데 나중에 갑자기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협상에 대해서는 테이블로 어쨌든 올려놓고 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래서 이 언론중재법이 이게 진짜 이렇게 탈출구냐 협의체가 이게 출구 전략이 출구의 문이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진지한 논의 국민들이 지켜보지 않을까 싶고요. 자, 오늘 보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님을 나의 스승이다 이렇게 관훈 토론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김종인 위원장이 저를 붙잡고 강의하신 적은 없는데요. 제 스승입니다. 제자로 받아주셨어요? 왜 그 고수들은 제자를 함부로 안 받는데? 제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네. 제가 정치적 스킬이나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는 김종인 위원장을 많이 답습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게 주변의 평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은 김종인이 아닌데 왜 김종인처럼 해? 라는 이야기를 비판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김종인이 아닌데라기보다는 비대위원장이 아닌데겠죠.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께서는 비대위원장이셨기 때문에 본인이 비대위원을 다 선임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 내에서는 최소한 이견이 없이 당을 장악하고 가셨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선거로 선출된 당 지도부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분들 중에 저와 마음이 맞는 분도 있지만은 또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고 저와 지시관계가 아닌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견이 노출되는 것이 초기에 다소 혼란으로 보이는 거다. 그런데 미우나 고우나 저희 지도부는 2년 동안 함께 일해야 되는 직장 동료인데 어떻게든 조정해 나가야죠. 자, 그러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영수회담 형식과 시간 가리지 않고 만나겠다. 근데 영수회담까지 가기 전에 송영길 대표랑 TV 토론 한번 하셨고 그다음에 엊그제 어쨌든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 저녁에 이게 또 구설에 오르셨잖아요. 동물원 발언, 동물의 왕국 발언. 제일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동물의 왕국은 KBS인데 MBC한테 KBS 프로그램 틀라고 하면 어떡하냐. 그냥 그 약간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제가 아는 것의 상징적인 대명사라서. 아니 상당히 그 언론노조에서도 그렇고 MBC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는 하셨죠. 저는 당연히 시청자들에게는요. 저를 그리고 그런 합리적인 토론을 기대했던 분들한테는 죄송하죠. 그리고 제가 방송 10년 했지만은 제가 방송국에 섭외하면은 거절 안 하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전 방송 출연에 거의 그런 어떤 신기원을 일으킨 사람인데 제가 방송 빼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아쉬웠던 것은 민주당에서 그날 긴박한 상황 속에서 법안 상정을 포기한다는 이야기를 좀 일찍 했으면 하는 생각인 게 그때쯤이면은 포기될 거다 이런 게 이렇게 소식이 안 들어왔어요 대표님한테? 저희는 확정적으로 단언할 수 없었던 것이 그때 두 가지 얘기가 동시에 나왔던 것이 이철희 수석이 간 다음에 민주당에서 이것을 다음 날 오후 2시에 개회로 연기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회의를 본회의를 여는 걸로 연기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아예 포기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예 포기한다고 하면은 이 국면이 다소 일단락되는 거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은 오후 2시에 내일 다시 한다고 하는 거는 그냥 몇 시간 연기하는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 없고 그럼 제가 토론을 하는 것이 좀 희화화될 수 있는 거죠. 답 적느라고 우선 얘기하죠.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토론만 하면 돼. 뭐 이런 식인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상정해 보면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만약 토론을 막 하고 있는데 강행 처리를 했어 민주당이. 그랬을 경우 정치적으로 당 대표들 간에 토론하는데 강행 처리를 했다. 그럼 정치적으로 송영길 대표가 훨씬 더 큰 타격을 입지 않았을까요? 저희도 그런 생각도 했는데요. 대신 토론할 때 안 하고 그래서 다음 날 오후 2시에 해버리면은 봤지 토론했잖아? 그럼 이제 하면 되지 이렇게 될까봐 그랬죠 저희는. 그리고 왜냐하면은 그 회기가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최하면은
그 마지막까지 필리버스터 한 10시간 남짓하고 한나절 정도 하죠. 한나절 하고 이제 끝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저희가 강력한 투쟁의 의지를 보이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석에서 기자들이랑 초저녁에 했던 얘기들까지 또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죠? 네, 예. 송영길이라는 동물이 여의도에 있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그런 얘기를 했었나? 그런 얘기가 언론에 나왔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다음에 예. 잘 기억이 안 나신다. 그럼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예. 그런 얘기까지는 안 했는데. 그런 얘기까지는 안 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관훈 토론에서 거록 전투에서의 항우처럼 파부 침주, 결사의 각오로 적과 싸우겠다라는 결의를 키워드로 삼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또 한편 본인은 수비수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셨죠. 네, 예. 예, 당 대표는 수비수다. 결사의 각오는 이 앞에 이 돌격대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수비수를 자처했어요? 안시성 전투 같은 것도 수비형 전투였죠. 근데 네네. 상대편이 몰살당했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기 나름입니다. 하기 나름이다. 을지문덕도 수비한 거죠. 네. 근데 상대가 다 몰살당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몰살을 하겠다 이런 섬뜩한 단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네.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여 공격의 선봉에 서라라는 주장을 저한테 이제 강성보수 쪽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아예 가만히 있던가. 예. 대여 공격의 선봉에 서라. 아니면은 조용히 있어라. 대선 후보들만 보이게. 근데 둘 중에 하나예요. 보니까. 대여 공격하면은 가장 잘할 사람이 아마 절 겁니다. 살살 약 올려가면서. 근데 이제 그 공격의 방식이 되치기 방식이잖아요. 말하자면 본인이 얘기했을 때 현해탄뷰, 야스쿠니뷰 이런 식의 그 말의 허점을 노려서 파고드는 방식인데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 대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또 해요. 어때요? 저는 당 대표도 저희 당의 박희태 대표 같은 분도 옛날에 계셨고 그분이야말로 말로 사람 약 올리는 데는 사실 가장 먼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부터 창시하셨던 그런 어떤 말에 대해서는 한 일견이 있으신 분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스타일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봅니다, 그거는. 예. 그리고 우리가 탁구도 국가대표 보면은 수비형 탁구 치는 사람과 공격형 탁구 치는 사람들 둘 다 국가대표 자격이 있는 것처럼 저는 당대표라 할지라도 위트나 유머로 받아치는 스타일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위트나 유머 포기할 생각이 없다. 안 그러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나경원 대표라는 우리 당의 큰 정치인의 정치 여정 중에서 나경원 대표가 강경 위주로 투쟁한 거 딱 한 2, 3개월이었어요. 예. 그때 빠루 나왔을 때. 심지어 막대기도 본인이 들고 그걸 문부시려고 했던 게 아니라요. 네, 맞아요. 국민들에게 아니 민주당이 이런 거 들고 문부시려 했습니다를 증언하기 위해서 들었던 거예요. 민주당은 아니고 경찰. 경위들이 들고 그런 거였는데 갑자기 그 사진만 본 국민들은 아니 나경원 대표는 왜 그렇게 문든 그런 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강경투쟁을 하냐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랬죠. 참 그런 오해가 정치인에겐 치명적입니다. 네. 어쨌든 이준석 대표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건 김치찌개에서 김치 빼라, 갈비탕에서 갈비 빼라 이런 주문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아마 저희가 30대 당대표 또는 이런 원내 당대표가 생소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새로운 전략 전술에 대해서 지지자나 당원 중에서도 또 그리고 국민 중에서도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이 어쨌든 이제 젊은 세대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 과정 중에서 지금의 혼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전당대회 때부터 슬로건을 쓰는데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에 젊은 세대를 빼놓지 않도록 적어도 정치 영역에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한 2021년 들어서 몇 개월간 젊은 층의 정치 참여라는 것은 정말 신기할 정도로 확대되고 있고 이게 여야를 막론하고 하나의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준스톤 이준석 당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